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김대식입니다. 이제 다시 뇌를 한국어로 스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대항해 시대의 인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 정도 강연을 할까 하고 시간이 된다면 한 10분,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좀 할까 하는데요. 뭐 이미 오늘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팬데믹,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팬데믹 전과 팬데믹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팬데믹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관찰되는 트렌드들이 대부분 없었던 트렌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트렌드이기보다는 이미 그 전에 5년, 10년 전부터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이 급격하게 가속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포스트 팬데믹 사회를 초가속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어쩌면 21세기의 진정한 시작은 사실 2000년이 아니고 2010년이지 않았을까? 작년.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 20세기의 진정한 시작도 사실 1900년이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20세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900년에서 1914년까지의 20세기는 19세기의 세계 질서를 그대로 연장해서 가지고 가다 1차 세계대전이란 충격을 통해서 세상이 초가속화되고 급격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저희는 어쩌면 2000년에서 2019년까지 20세기 세계 질서의 끝자락을 경험했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게 될 21세기는 그런 세상이었지,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사실 작년부터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작년에 낸 초가속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초가속화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또 오후에도 계속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20세기 세계 질서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계화였습니다. 과거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맨이 세상은 평평하다라는 책을 썼죠. 정말 평평했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980년도 90년대를 계기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를 했고 우리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 방문하고 유학을 할 수가 있었고 우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전 세계에 팔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세상이 열려 있었던 적이 몇 번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20세기 세계 질서, 세계화된 세계 질서가 이제 점점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관찰하는 거죠. 탈세계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국가들 간의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난민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골든 교수님하고도 토론을 했었던 중국과 미국 또는 중국과 서양의 대립이 특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커리어를 하시고 세상에서 활동을 하시게 될 여러분들에게는 중국과 미국 이 냉전 2.0이 가장 핵심적인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시에 인공지능 같은 기술의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세션이었죠. 이 모든 것 다양한 문제들 위에 또 어마어마한 더 큰 문제가 하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기후변화라는, 골든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대로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글로벌 스케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21세기 이게 좋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21세기는 초불확실성과 대혼란의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 지난 30년, 20세기, 1980년도, 90년도, 2000년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세계화 시대,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이 21세기 불확실성의 문제들이 아직 보여지기 전의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특히 여러분은 21세기에서 이제 살아야 되겠죠. 덕분에 최근에
급격하게 가속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방금 골든 교수님하고도 대담해서 얘기했듯이 탈현실화입니다. 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 보이니까 도망을 가자라는 거예요. 숨자라는 겁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가 제시됐죠. 첫 번째,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우리가 화성으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고, 또 골든 교수님 말씀대로 화성이 또 살기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조금 더 가능하고 좀 더 현실적인 탈현실화는 디지털 현실로의 탈출입니다. 우리는 보통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특히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아래 다양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오늘 또 오후에 조금 더 기술적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소개가 될 텐데, 이미 많은 예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페토 같은 데서 명품을 사고 자동차를 타볼 수가 있고, 게더타운 이슬랜드에서 우리가 미팅을 하고, 포트나이트 아리아나 그랜데가 몇 주 전에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했죠. 어스투에서는 우리가 디지털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또 로블록스에 최근 들어가 보니까 오징어 게임이 이미 또 로블록스 안에서 실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메타버스라는 트렌드가 한 10년 정도 일찍 온 것 같아요. 왜냐? 아직은 기술적인 수준이 안 되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디지털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팬데믹이 초가속화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작년부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니즈들, 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것, 비즈니스를 하는 것, 아날로그 현실에서 점점 어려워지니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도가 높지 않지만 우리가 메타버스를 시작해버리고, 또 우리가 시작해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뇌과학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선 현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살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질문이죠. 눈을 뜨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현실이겠죠. 지금은 이 상황이 현실이고. 그런데 뇌과학적으로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박쥐 같은 경우에 초음파로 현실을 알아보고 있죠. 박쥐가 보는 현실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청각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보기 때문에, 또는 좀 술을 과하게 마시면 그 다음날 현실이 매우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우리는 꿈이라는 다른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결과는 뭐냐면 현실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항상 존재하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당연히 뇌가 머리 안에 있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만 뇌가 머리 안에 있다는 사실은 뇌과학적 그리고 철학적으로만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 경제, 정치에도 큰 의미를 하나 줍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뇌가 사실 세상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뇌에 발이 달려서 이 녀석이 막 뛰어다니면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뇌는 태어날 때부터 두개골이라는 어둠컴컴한 감옥 안에 평생 갇혀 삽니다. 그리고 눈, 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석을 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 눈, 코, 귀가 완벽하다면 저는 제 강연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은 객관적이고 동일합니다 라고 강연을 끝내면 되겠지만, 지난 100년 현대 뇌과학이 찾아낸 가장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우리 귀에 들리는 현실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인풋이 아니고 뇌가 후처리를 이미 마무리한 우리는 대부분 아웃풋을 보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다른 동물들하고는 다르게 매우 특이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인간은 상상력 또는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이미 지난 과거에 있는 것들을 후회하면서도 살고 있죠. 더 이상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 보이시면 이 주변에 있는 패크맨 같이 생긴 검정색 서클들은 진짜 존재하지요, 물질적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가운데 역삼각형은 사실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뇌가 지금 만들어낸, 상상을 해내는 결과물입니다. 한 2, 3년 전인가 인터넷에서 좀 인기가 있었던 착시 현상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면 A라고 써있는 휴대폰이 위에 하나 있고 B라고 써있는 휴대폰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 그리고 제 눈에도 B라고 써있는 아래 휴대폰이 더 밝게 보이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A와 B 휴대폰의 밝기가 현재 동일합니다. 안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두 휴대폰 사이를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죠.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진실은 A와 B의 밝기가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걸 없애버리면 다시 착시 현상에 우리는 빠질 수뿐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알면 알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뇌과학적인 현상들은 이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다르게 보일 수뿐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그림 보여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 김대식 교수 사기치는 거 아니냐, 살짝 배경 바꿔놓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럼 제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연장 또는 집에서 컴퓨터 화면에 있는 화면에 A 휴대폰과 B 휴대폰 사이를 손가락 2개 또는 연필 2개 정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밝기가 동일해집니다. 그 순간에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은 시각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닌데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머그잔을 보여주면서 이 머그잔의 가격이 얼마나 되지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뭐 한 5,000원이라고 한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가치. 이제 여러분들이 나가고 비교 그룹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슷한 숫자에. 그리고 그 비교 그룹에게 동일한 머그잔을 보여줍니다. 단 조건 하나를 추가해요. 그건 뭐냐면 이 머그잔이 당신 컵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 거 아니에요. 상상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그잔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하면 항상 5,000원 플러스 30% 정도 가치가 올라갑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뇌가 가진 또 하드웨어적인 믿음은 뭐냐면 내게 더 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상상만 해도 더 좋아 보여요, 그 순간.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 같은 OTT 회사가 처음 한 달을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한 달 사용하면 이미 이 서비스는 내 거라는 상상이 생겨서 내가 원래 내고 싶었던 가격보다 20% 또는 30% 정도 추가로 돈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는 큰 문제를 글로벌 수준에서는 만들고 있습니다. 매우 유명한 실험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구 경기를 하나 보여준다고 칩시다. 왼쪽에 있는 노란 팀 선수, 빨간 팀 선수가 축구를 합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노란 팀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노란 팀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하고 아파하는데 얼마나 아플까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0에서 3 사이에 측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1.5라고 칩시다. 중간 정도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나가고 비교 그룹이 들어옵니다. 비교 그룹에게 동일한 축구 경기를 보여줘요. 똑같은 경기, 노란 팀, 빨간 팀이 경기를 하고 노란 팀이 부상을 당하고 아파합니다. 단 이 축구 경기를 보기 전에 제가 랜덤으로 이 축구 경기를 보는 분들한테 자, 왼쪽에 서 계신 분들은 노란 팀을 서포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빨간 팀 팬입니다 하고, 노란 팀이 뭔지도 모르고 빨간 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노란 팀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아파할 때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인그룹이죠. 나는 노란 팀을 서포트한다는 사람은 이 노란 팀 선수가 아까보다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2.5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빨간 팀을 서포트한 사람들은 노란 팀 선수가 아까보다 덜 아프대요. 0.5. 결론은 뭐냐면 또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매우 고약한 본능 중에 하나는 편가르기입니다. 내 편이라고 상상만 하더라도 내 편이 더 소중해 보이고 더 가엾어 보이고 내 편은 항상 더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상대방은 가엾어 보이지도 않고 항상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인간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뇌과학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내 생각입니다. 당연히 내가 가진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타인의 생각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한테. 그렇지만 나 자신이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 나한테는 내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내 말은 무조건 맞아 보여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말이 당연히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문제는 지금 이 축구 동영상, 무의미한 축구 경기를 보고 이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런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우리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가르기를 통해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면 토론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축구 경기를 무의미하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눈 그 편가르기가 이 정도로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한다면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부터 다양한 국가들로 나눠져 있는 민족주의적인 편가르기는 국가들 간에 얼마나 세상을 다르게 보이게 할까? 수천 년 전부터 나눠져 있는 문화권 편가르기는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할까? 수십만 년 전부터 나눠져 있는 인종적인 편가르기는 세상을 얼마나 다르게 보이게 할까라고 걱정을 할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중국과 서양의 냉전은 20세기 냉전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냉전, 소련과 미국의 냉전은 기억하시겠지만 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 둘 다 18세기 유럽 계몽주의의 후속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소련의 리더십은 다들 백인들이었죠. 어떻게 보면 같은 집안 안에서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중국인과 서양인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권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편가르기에 필요한 모든 본능을 압도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덕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과 서양의 냉전은 소련과 서양의 냉전보다 훨씬 더 풀기 어렵지 않을까? 서로 오해하기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중국과 미국은 글쎄요, 멀지 않은 미래에 한번 전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는 싶습니다. 포스트 팬데믹 가속화될 건 뭐냐면 이제 아마 우리는 기술 민족주의 시대에 다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가 가져다 준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는 기술 세계화였습니다. 한 국가에서 기술이 발전되면, 개발되면 다른 국가들하고 공유를 했죠. 뭐 돈을 받고 공유를 했겠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사실 거의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최첨단 기술은 절대로 공유하지 않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와 함께 기술 세계화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탈세계화 시대로 가면서 기술 역시 기술 민족주의 시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하나도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시 기술 민족주의로 간다라는 것은 세계가 다시 정상화된다라는 거예요. 정상화가 좋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됐었다라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문제는 우리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의 산업화와 성장기가 모두 기술 세계화 시대에 일어나다 보니 우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특이한 기간을 매우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이 다시 정상화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뇌과학적으로 현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뇌를 통해서 현실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메타버스에서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그렇다면 현실이 인간의 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인간하고 비슷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이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저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다 보면 가장 먼저 모라벡의 역설이라는 걸 하나 느낍니다. 카네기 멜론 공대 한스 모라벡 교수님이 과거에 제안하신 건데, 그건 뭐냐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들한테 쉬운 거, 예를 들어서 저 왼쪽 그림의 어린아이 쉽게 걸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봇들이, 기계들이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 최첨단 기계들이 걸어 다니는 걸 어려워했거든요. 또는 어린아이는 물체를 인식합니다. 이건 고양이가 아니고 강아지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건데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몇 년 전까지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물체 인식. 거꾸로 기계가 잘하는 거, 계산하는 거, 많은 정보를 입력하고 가져오는 건 우리 인간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이 얘기하는 건 인간한테 쉬운 게 기계한테 어렵고 기계한테 쉬운 게 인간한테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의 성격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전 세계는 지금 제타바이트 10의 21승 수준의 데이터가 존재하고 작년에 드디어 인류가 100 제타바이트 데이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100 제타바이트의 성격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면 위에 기하급속으로 증가하는 선이 있고 아래 선형으로 늘어나는 선이 있는데 선형으로 늘어나는 선만 보세요. 이 많은 데이터 중에 어떤 데이터는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불러요. 이 데이터는 뭐냐면 완벽하게 숫자 하나, 수식 하나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대식 교수의 키가 몇 센치일까요? 당연히 제가 공개는 안 하겠지만 숫자 하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니 세상에 있는 데이터 중에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가 10%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뭘까?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Unstructured 데이터. 사진, 동영상, 인간의 언어, 소비자의 선호도, 정치인들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숫자 하나, 수식 하나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기계,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만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인간이 키보드로 입력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대부분 데이터가 사실 지금까지 기계가 분석을 할 수 없는 데이터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게 아니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데이터 10%만 분석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몰 데이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는 기하급속으로 증가하고 정량화가 가능한 데이터는 선형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량화가 불가능한 데이터를 기계로 컴퓨터로 분석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개, 강아지 사진, 그림을 보여드리면 우리 인간, 뇌를 가진 우리 인간은 아무 문제 없이 개라고 인식합니다. 다들 강아지들 같이 생겼잖아요. 문제는 지금까지 기계,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가 저 위에 있는 예를 들어서 셰퍼드 개를 개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기계에게 개란 무엇인가를 정량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겠죠. 도대체 개가 뭘까요? 한번 설명해 봅시다. 귀가 쫑긋하고 동물이고 다리가 4개다라고 우선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 고양이도 동물이고 다리가 4개예요.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고 모양이 이렇고 귀가 쫑긋하고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가지 설명을 정량화시켜주면 어느 한순간 기계가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개는 완벽하게 인식합니다. 문제는 저 녀석이 들어 누우면 못 알아봐요. 그럼 또 누운 모습을 우리가 정량화시켜줘야죠. 그럼 또 뒤로 돌아요. 그럼 또 못 알아봅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구에 존재하는 90% 데이터가 정량화가 불가능한 것이 무한에 가까운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식 하나, 기호 하나로 완벽한 표현이 사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세상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한 2012년부터 인공지능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죠. 그건 뭐냐면 1950년도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한 60년 동안 우리는 룰 기반의 인공지능이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세상을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60년 시도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만 장의 고양이 사진 그리고 수천만 장의 강아지 사진을 사용하고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인공신경망은 블랙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를 모방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공신경세포들이 존재하고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랜덤이죠. 다시 말해서 고양이를 보여줘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뭐지요? 하고 물어보면 랜덤으로 대답하던가 이양고 거꾸로 얘기한다고 칩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학습 기반 인공지능의 대부분은 지도 학습입니다.
기계가 실수를 했을 때 정답을 알고 있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건 이항고가 아니고 고양이야 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는 학습 데이터, 고양이 사진 안에 정답을 포함합니다. 고양이라고. 이런 식으로 정답이 포함된 데이터를 우리는 라벨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보통 구글과 페이스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확하진 않습니다. 데이터는 우리도 인터넷에 가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구글과 페이스북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정답으로 라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 물체가 고양이라는 사실은 지금까지 인간만 알았는데 이 IT 회사들은 어떻게 알아냈지? 간단하죠.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들이 열심히 고양이 사진 찍고 고양이라고 라벨링을 해줬잖아요. 학습이란 정답, 고양이, 빼기, 오답, 이항고의 차이값을 계산한 다음 이 차이값을 인공신경망에 집어넣어서 연결고리 값을 바꿔주면서 정답과 오답의 차이가 0에 가까워질 때까지 계속 최적화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계산량이 꽤 많습니다. 다행히 한 10년 전부터 엔비디아 GPU 같은 병렬 프로세서들이 등장해서 상당히 많은 학습들은 며칠 또는 몇 주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부르고, 학습이 되면 연결고리가 최적화되면 이제 추론,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 보는 물체를 보여줘요. 고양이, 강아지. 그러면 최적화된 연결고리를 통해서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식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과거 인공지능에서 우리 인간이 룰을 집어넣어줬고 기계가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다 실패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학습 기반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에서는 딱 10년 됐네요.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기계가 룰을 찾아주는 겁니다. 데이터와 룰의 관계만 뒤집어 놨는데 지난 6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 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인공지능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기계가 찾아낸 룰을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 인식 매우 잘 됩니다. 같은 배우라면 헤어스타일을 바꿔도 동일한 인물이라고 인식하고, 같은 배우라면 젊었을 때 해리슨 포드, 나이 먹었을 때 해리슨 포드를 동일한 인물이라고 인식하고, 길거리에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를 이제 인식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상상이나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계가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한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기계는 장님이었습니다. 기계가 세상을 못 알아보니까 우리 사람이 세상을 알아보고 정량화가 가능한 10% 정도 정보만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고, 기계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였습니다. 인포메이션 프로세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기계가 스스로 세상을 알아본다면 정보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를 이해하는 인포메이션 언더스탠딩 기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 7, 8년 동안 매우 흥미로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기계학습을 시도한 것은 물체 인식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잖아요. 60년 동안 실패한 거죠. 그런데 10년 전 학습 방법으로 물체 인식이 해결되고 나니까 상상하지도 않았던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 알고리즘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유명한 GA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만 소개하겠습니다. 생선적 적대 네트워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위의 그림이 기존 기계 학습 방법입니다. 고양이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 데이터에 고양이라고 정답으로 라벨링하고, 정답과 오답의 차이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이런 식의 기계는 겐에서도 여전히 사용하고, 우리는 이 기계를 인식기라고 부릅니다. 물체를 인식하는 기계니까. 중요한 것은 겐에서는 또 하나의 기계를 달아놓는데 이 녀석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생성기 또는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자, 이제 인식기한테 얼굴을 학습시킨 다음에 제너레이터한테 얼굴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너레이터는 얼굴이 뭔지도 모르니까 랜덤으로 데이터를 만들겠죠. 중요한 것은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를 인식기가 판단을 해줍니다. 이게 얼굴인지 아닌지. 얼굴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가 얼굴일 확률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인식기는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일 확률이 이만큼 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제너레이터는 그 다음부터 얼굴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확률 분포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제너레이터와 인식기를 경쟁을 시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는 얼굴이 아닌데 얼굴인 척을 하고, 인식기는 진짜 얼굴과 가짜 얼굴을 식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학습을 시키다가 제너레이터가 만든 데이터가 너무 진짜 같아서 인식기가 진짜고 구별을 못하면 학습을 그만둡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켰더니 너무나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엔비디아가 겐을 사용해서 만든 가짜 얼굴들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살아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다 가짜 인물들. 그런데 두 가지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첫 번째, 너무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기존 컴퓨터 그래픽, 픽사나 디즈니가 많은 컴퓨터 그래픽은 누군가가 코딩을 한 거죠. 정량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항상 좀 이상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얼굴이 뭔지 모르지만 학습 기반으로 얼굴을 만드니까 너무나 진짜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들 미남미녀입니다. 왜냐? 인식기를 처음 학습시킬 때 헐리우드 영화배우 얼굴로 인식을 시켰거든요. 다시 말해서 좀 덜 잘생긴 얼굴은 아직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습을 얘가 계속 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한 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당연히 두 명을 만들고, 두 명을 만들면 100만 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밤새도록 서버만 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느낌으로는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상당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들은 이분들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분들은 매우 평범하게 생겼죠. 이분들도 지금 다 가짜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일반인 얼굴 확률 분포로 만든 가짜 일반인들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가구 확률 분포로 만든 가짜 가구들이고요. 일본 회사가 소개한 건데, 이제는 얼굴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겐으로 몸 전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부여할 수가 있어요. 동양인으로 만들어라, 안경을 끼워라, 수염을 길러라. 이런 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기계가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I가, 우리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 줄 알았는데 AI가 Artificial Influencer, 인공 인플루언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메타 휴먼들이 이미 존재하죠.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인물들. 로지양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아마 올해 광고 수입비만 10억이 넘는다라고 제가 들었고, LG전자에서 만든 김레아 양, 메타 휴먼이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 또 일본의 이마 양은 다양한 패션 잡지의 커버로 등장하고, 미켈라 양, 미국의 제일 유명하죠. 수많은 명품 모델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주들이나 기업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모델이죠. 첫 번째, 소비자가 선호하는 인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두 번째, 코로나 시대에도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등장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로지 양은 절대로 마약 안 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기업이 컨트롤하기 훨씬 더 편한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을 할 때 자연적인 컨텐츠와 만들어진 인조 컨텐츠가 혼합된 다중현실에서 인류가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살짝 현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현실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 머리 안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캐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내 머리 안에서, 내 안에서만 벌어진다면 그거는 현실은 아닙니다. 타인하고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그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현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이 서로 소통이 가능해야 됩니다.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현실은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가속화될 트렌드 중에 하나는 다중현실의 귀환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실이 여러 가지고 이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현실은 하나지만 인류 역사상으로 봤을 때 현실은 매우 많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3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탄생해서 걸어서 한반도까지 온 거죠. 우리는 30만 년 동안 노마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대부분 가족 단위 또는 친척 관계를 가진 매우 작은 그룹, 30명, 50명, 100명 정도 되는 작은 그룹에서 생존을 했죠.
그리고 이 큰 세상에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다 보니 내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 멤버를 만날 확률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면 좋은 일보다 아마 뭐 두렵거나 나쁜 일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30만 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가족 단위, 친척 단위로 이동을 하다 보니 우리의 모든 판단과 기억이 가족 단위였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0만 년 동안 지구에는 수백만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백만 개의 쪼개진 현실을 유지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000년 전 중동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3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인류가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정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왜 정착을 했을까요? 기후변화 덕분에 농사라는 것이 가능해졌죠. 우리가 어렵게 사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고 옆에서 좀 기다렸더니 먹을 게 땅에서 자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발견이었는지. 농사라는 것은 킬러 어플리케이션이고 덕분에 우리는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착을 하면서 이제 가족 단위가 아니고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단위로 사회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회가 커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우선 첫 번째는 과거 우리가 떠돌아다녔을 때는 다른 그룹을 만났을 때 분쟁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른 그룹이 내 사냥터로 들어오면 조금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가 비켜가면 되거든요. 사냥터야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른 그룹이 내 땅으로 들어오면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땅에 엮여 있으니까. 전쟁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을 시작하다 보니 이제 주거 지역에 우리가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성벽을 지켜야 되고 또 누군가는 누구는 농사를 짓고 누구는 성벽을 지키는지 정해줘야 됩니다. 덕분에 계급사회가 10,000년 전에 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이제는 가족 단위가 아니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같은 장소에 살다 보니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이 무언가를 발견하고 혁신을 하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노베이션, 혁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30만 년 동안 인류가 떠돌아다니면서 아무 발전이 없었거든요. 아이디어가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아이디어가 누적되고 덕분에 문명이 시작됐겠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살면서 언어가 단일 언어로 합쳐지고 더 중요한 것은 현실이 공통화됩니다. 하나의 현실에서 살게 되고 우리는 쪼개졌었던 수많은 현실이 하나로 모여지는 과정을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난 10,000년 동안 인류의 문명화는 점점 더 큰 덩어리가 하나의 공통 현실로 녹아들어가는 과정이었겠죠. 그리고 드디어 20세기 하반기에 들어와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인류가 단 하나의 현실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인터넷 덕분에 월드와이드 웹.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브라질에 영향을 주고 스웨덴의 뉴스가 칠레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인터넷 덕분에 수백만 개로 쪼개졌었던 현실이 점점점 모아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로 묶여졌죠. 그리고 우리는 특히 2000년도 초반에 저도 IT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 교환이 자유로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고 현실이 하나가 됐으니까 인류가 너무너무나 발전을 하겠구나 라는 매우 optimistic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등장한 지 한 50년 정도 됐죠. 이제 와서 보니까 인터넷 덕분에 인류의 현실이 하나가 된 게 아니고 다시 수많은 현실들로 쪼개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될지 기대를 못했었습니다. 상상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인터넷은 객관적인 인터넷이 아니고 나의 선호도를 인터넷 서비스들이 채굴하고 거래를 해서 만들어진 추천 시스템이라는 필터 버블에 둘러싸인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현실이
필터 버블로 쪼개지기 시작했다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초 네이처에 소개된 데이터인데요, 미국 트위터 유저들의 정보 교환 상태를 본 겁니다. 파란 점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파란 점들끼리는 정보 교환이 활발합니다. 그리고 빨간 점은 공화당이고 또 스스로 정보 교환이 활성하고, 그런데 파란 점과 빨간 점 사이에는 거의 정보 교환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현실에서 이미 편 가르기가 벌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뇌는 편 가르기가 생기는 순간 현실이 다르게 보입니다. 뭐 깊은 생각을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멀쩡한 똑같이 생긴 휴대폰도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부상을 당한 선수도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덜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편 가르기가 생기는 순간 갑자기 현실이 다르게 보이고, 덕분에 디지털 세상에서 상당히 많은 편 가르기가 이미 자리를 잡았고, 우리가 접근하는 대부분 정보들이 인터넷에서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할 텐데, 이미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편 가르기로 나눠진 세상으로 서로에게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파란 점한테 보이는 세상이 빨간 점한테 설득력이 없고, 빨간 점한테 보이는 점이 파란 점에 설득력이 없다면 이제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사람들은 다양한 선호도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은 같은 현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해석은 다를 수 있겠죠. 같은 현실에서 살지만 선호도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공론장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필터 버블을 통해서 현실이 쪼개져 버린 거예요.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큰 걱정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현실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서로에게 현실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과 공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내가 접근하는 정보는 다 빨간데 다 파란데 왜 상대방은 저렇게 생각을 하지? 그러면 어느 한순간 인간의 뇌는 음모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아젠다가 있어서 저런 식으로 일부러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이미 21세기에 와서 상당히 많은 다중현실, 필터 버블, 그리고 음모론적인 의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현실, 디지털 현실을 만들어내자라는 의견들이 최근에 와서 많이 나오고 있죠. 저커버그 2달 전에 앞으로 5년 안에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고 메타버스 회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2달 전에 페이스북엔 메타버스 프로덕트 그룹이라는 게 존재하고, 제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페이스북 직원이 한 5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1만 명이 이미 메타버스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11월 29일 페이스북, 다들 아시다, 10월 29일 페이스북 회사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어나운스를 했죠. 다양한 이름들이 제한되고 있지만 메타버스하고 연관된 이름으로 회사 이름 자체를 지금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저커버기 또 하나 얘기한 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저 아랫줄이죠.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후속 모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게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우리가 메타버스를 현실이라는 플랫폼 관점에서 본다면 인류는 오랫동안 아날로그 현실에서만 살았습니다. 1990년도 인터넷이 도입되면서 데스크톱 인터넷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데스크톱 인터넷의 가장 특징은 이제는 나의 몸은 대한민국에 있지만 저 화면을 통해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아날로그 현실에서는 항상 나의 경험은 나의 몸이 있는 곳과 같은 곳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데스크톱 인터넷 덕분에 내 몸과 내 경험이 분리된 거죠. 20년 후에 모바일 인터넷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장소도 바꾸면서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사실 이름은 그렇게 적절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이 무언가는 인터넷의 다운 버전이라는 거예요. 데스크톱 인터넷이 인터넷 1.0, 모바일 인터넷이 인터넷 2.0이면 모모 인터넷이 인터넷 3.0. 그렇다면 다음 인터넷의 핵심은 뭘까? 아마도 몸이 있는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바일 인버디드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인터넷에서 디지털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은 우리는 볼 수만 있었습니다. 또는 들을 수만 있었죠. 인버디드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은 그거죠.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 현실을 만들어내도
소비자들이 거부하면 디지털 현실? 왜? 나는 아날로그 현실에서 살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디지털 현실이 발전하면서 동시에 세대 변화가 벌어지고 있죠. 현재 대한민국에는 4개의 다른 세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또는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부모들이죠. 부모들의 현실은 대부분 아날로그 위주입니다. 그 다음에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인터넷 없었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인터넷을 경험한 디지털 이민자고, 덕분에 대부분 X세대는 디지털, 아날로그 둘 다 사용은 가능하지만 여전히 아날로그 현실이 더 편한 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밀레니얼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지털, 아날로그 둘 다 편한.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로서 부모 그리고 X세대 그리고 밀레니얼들은 인간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음 지금 오고 있는 Z세대는 뇌과학적으로 분석하자면 더 이상 호모사피엔스는 아닙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그 이유는 뭐냐? 인간은 큰 조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우리 뇌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 태어나서 특정 기간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 동물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리는 태어나서 몇 시간, 고양이는 태어나서 4주에서 8주, 원숭이는 1년, 그리고 우리 인간 10년에서 12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결정적 시기에는 뇌가 유연성이 너무 강해서 이 결정적 시기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뇌가 완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를 완성시킨 환경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부릅니다. 고향이 좋은 이유는 바로 그 환경이 나의 뇌를 완성시켜요. 거꾸로 대한민국 현실에서 완성된 뇌를 가진 사람이 30살, 40살에 미국으로 이주하면 매우 불편합니다. 뇌가 기대하는 현실하고 본인이 경험하는 현실에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뇌가 불편한 상황에 가면 할 수만 있다면 뇌는 본인이 더 편해하는 현실로 도피.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현실에 최적화된 뇌를 가진 성인이 미국 사회에서 도피하는 공간을 우리는 한인타운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가서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노래 듣고 한국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Z세대들의 특징은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 이 친구들은 아날로그 세상 하고의 사회성을 경험하기 전에 아이패드와 디지털 그리고 아바타를 먼저 경험해 버린 거예요. 덕분에 이 친구들에게는 디지털 현실이 더 편합니다. 이 친구들의 뇌는 이미 디지털 현실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Z세대의 고향은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면 대한민국입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재미교포가 미국 사회가 매우 불편한 것 같이, 불편하면 뭐를 하죠? 미국에선 한인타운 가는 것 같이 대한민국에선 디지털 현실 또는 메타버스로 도피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는 디지털 대항해 시대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유럽 역사를 잠깐 봅시다. 중세기 끝자락이죠. 보통 우리가 중세기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죠. 정말 그렇게 어두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문명의 발전이 거의 없었고 신분사회고 한 지역에서 태어나면 평생 다른 곳을 가지 못하고 일만 하다 한 35살 평균 연령에 죽었죠. 그런데 1000년 유지되니까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세기 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을 발견해 보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유럽 외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50년 동안은 대탐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뭐가 더 있을까? 남미를 발견하고 호주 발견하고 뉴질랜드 발견하고. 그렇지만 이 대탐험의 시대에 모든 가치는 구대륙 유럽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신과 노예를 가지고 다시 구대륙으로만 와야지 이게 가치로 환산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탐험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자랍니다. 어떻게 보면 16세기 Z세대죠. 다른 대륙들이 있다라는 걸 아는 분들이 어른이 되고 나서 됩니다. 새 대륙으로 이주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는 30만 년 동안 현실은 아날로그에서만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1990년도부터 디지털 현실을 경험했고 한 50년 동안 우리는 디지털 현실을 탐험했었던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지만 여전히 모든 가치는 아날로그에서만 실천이 가능했죠. 이제 디지털 현실이 더 편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고 이 친구들은 아날로그 현실이 더 불편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더 편한 디지털 현실로 이주를 가고 대부분 사회적인 관계를 디지털 현실에서 맺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역시 디지털 현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가 탈현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다들 화성이나 메타버스로 도망가면 우리 지구는 어떻게 하려고? 사이언스 픽션 영화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일론 머스크는 지금 화성으로 나가겠다고 하지만 과거에 월리 같은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인류가 우주로 그리고 지구는 쓰레기장으로 남습니다. 또는 디지털 현실,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데서 대부분 미래 인류가 디지털 현실로 도피를 하고 나면 역시 지구는 쓰레기장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만약에 메타버스가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새로운 여정이라면 30만 년 동안 떠돌아다니다가 10,000년 전 이제 또 너무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디지털 현실이 등장했을 때 왜 여전히 아날로그 현실이 특별한가?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인간인 것이 왜 중요한가를 질문해야 되고 또 메타버스 대항해 시대의 사회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리면서 저희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질문을 사전에 받은 질문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발표 수고해 주셨는데요. 먼저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나 기술가에 따라서 각양각색으로 메타버스를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면서 이제 메타버스 산업이 좀 모호한 경계를 갖고 있다면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메타버스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려는 노력은 당연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마 오늘 오후에 또 다양한 세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런 오해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메타버스 이야기를 하면서 뭐 메타버스는 VR이다, AR이다, 뭐 XR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타버스가 VR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0년 전 비슷한 토론을 했었어요.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인터넷이 뭔지 몰랐거든요.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 하면 뭐 이상한 사이언스 픽션 같았고, 또는 키보드 마우스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뭐 아메리칸 온라인으로 인터넷이란 사이버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상상을 했죠. 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인터넷이 마우스는 아닙니다. 메타버스가 VR 고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는 할 거예요. 우리가 거기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들어가 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그리고 메타버스를 우리가 새로운 현실이라고 가설을 한다면 디지털 현실의 정체성을 다 세 개를 합쳐서 좀 정의를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것이 뭐 세상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정의를 내리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박스를 그려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디지털 현실을 경험하고 디지털 현실에서의 기회와 문제를 먼저 접근하면 글쎄요, 뭐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메타버스가 뭔지 정의를 내리고 가르쳐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게임이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의 가장 유사한 유형이 아닌가 계신데,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는 이 게임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번 뭐가 질문이었죠? 네, 네. 게임이라는 가상 네네. 공간이 메타버스의 가장 유사한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좀 네네. 심한 편이기 때문에 혹시 괜찮을까라고 염려를 어, 해주셨어요. 메타버스가
절대로 아니겠죠. 단 게임으로 시작을 할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그리고 메타버스를 디지털 현실 그리고 미래 세대가 대부분 상주할 공간이라면, 플랫폼 공간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 우리가 도대체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질문은 거의 16세기 유럽인들이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플러스 구대륙에선 할 수 없었던 것도 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커머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조만간 메타버스 커머스, M커머스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현재 거래할 수 있는 거는 물체와 서비스입니다. 메타버스에서는 우리가 경험을 사고 팔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양한 또 부캐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은 거래가 불가능한 것들이 거래 가능해집니다. 나의 얼굴, 나의 아바타, 나의 기억, 나의 퍼스널리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는 아마 아직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이 만들으셔야 될 건 메타버스 시대에 분명히 아마존이 있어야 될 거고, 메타버스 시대에 넷플릭스도 있어야 될 거고, 메타버스의 시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 현실에서 살다가 디지털로 오고 데스크톱으로 가다 보니 아날로그 세상에서 강자 사업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했고, 또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머문 디지털 데스크톱 인터넷 회사들은 모바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또 모바일로 진화를 한 비즈니스만 살아남은 것 같이 제 느낌에 모바일이 메타버스 또는 인바디드 인터넷으로 진화를 하면서 현재 글로벌한 모바일 인터넷 강자들 반 이상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적응을 못하고 그 대신에 수많은 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고, 게임이 그 중에 하나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많은 질문들 나누고 싶지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발표와 또 대담식 토론까지 진행을 해주셨는데 김대식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네,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